미국 연쇄살인 역사의 가장 큰 수수께끼로 남은 바로 이 사건. 이건 1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에 시작됐습니다. 1918년 5월 23일 새벽이 밝기도 전인 시간이었어요. 고온히 잠을 자고 있던 조셉 마지오 부부의 집에 한 남자가 침입하게 됐죠. 그는 부부의 머리를 도끼로 자르고 날카로운 면도칼로 목을 베게 됩니다. 1918년 6월입니다. 한밤중에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루이스 베수먼의 집에 이 범인이 또 침입을 하게 되죠. 범인은 도끼를 가지고 있었고 베수먼은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었지만 다행히 살아남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돼요.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2달 후에 그녀는 사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날 같은 밤, 사건이 이뤄졌던 그 같은 날 밤, 슈나이더라는 남편을 둔 만삭의 여성이 침대에서 도끼를 휘두르는 미치광이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이때 다행히 슈나이더 부인과 뱃속의 아이는 살아남았다고 해요. 그녀는 경찰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 어둠 속에서 도끼를 들고 침입했던 이 남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 했지만 어두워서 그녀는 제대로 볼 수가 없었죠. 그리고 5일이 지납니다. 폴린과 메리 브루노라는 두 어린 자매가 있었어요. 어린 자매는 자고 있는데 옆 침대에서 되게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요. 그리고 옆방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한 사람이 막 달아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달아나고 나서 침대를 봤더니 바로 이런 모습. 자신들의 삼촌 조셉 로마노가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고 상당히 많은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소녀들은 그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검고 키가 컸으며 몸집이 좋았다. 검정색 옷을 입고 있었고 검정색 챙에 모자를 쓰고 있었다라고 증언했어요. 이 무렵 뉴올리언스는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침대 밑에다가 장전된 총을 두고 자게 되고요. 경찰한테 누군가 우리 집을 막 침입한 것 같다고, 이런 우리 뜰에 누가 온 것 같다고, 이런 신고들, 자잘한 걸 신고들을 많이 해서 신고가 북새통을 이뤘죠. 경찰들은 범인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신경불안 증세에 시달렸다고 해요. 하지만 사건은 7개월 동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1919년 3월 다시 범행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뉴올리언스 강 건너편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어요. 범인은 일가족 3명을 공격하게 되죠. 부모인 찰스와 그리고 와이프 부인 로즈는 다행히 이 범인의 공격에 의해 골절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집에 같이 살고 있었던 2살 된 딸아이는 목숨을 잃게 되죠. 이게 다였냐고요? 이렇게 그는 여기서 저기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이게 그 사례가 있었던 지도예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돼 있는 게 범행을 저지른 곳입니다. 굉장히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도끼로 범인 저질렀죠. 자, 그런데 그랬던 그가 마지막 사건이 있고 나서 나흘 뒤 1919년 3월 14일 뉴올리언스 타임지 사무실에 편지 한 통을 배달합니다. 이 편지 내용이 그가 분명히 제정신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장면은 조금 더 여러분 제가 살려내기 위해 저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날 잡을 수 없어. 앞으로도 날 잡을 수 없을 거야. 니들은 날 본 적도 없잖아. 왜냐면 난 안 보이기 때문이지. 난 사람이 아니야. 영적인 존재야.
가장 뜨거운 지옥에서 온 악마라고 할 수 있다고. 니네 주민, 그리고 멍청한 경찰들, 날 도끼맨이라고 부른다면서? 적절한 때에 다시 와서 다른 피해자 물색할게. 그게 누가 될지는 나만 알 거야. 피 묻은 내 도끼,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그 사람 뇌를 제외하곤 아무 단서도 없을 거야. 그런데 어차피 날 발견하지도 못할 거면서 내 화를 돋구는 것보다 그냥 애초에 나 안 건드리는 게 낫다고. 나는 이런 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 왜냐면 니넨 어차피 다 못 잡을 거니까. 그런데 만약 니들이 원한다면 말이야. 내가 원하면 나 매일 밤 이 도시의 여러 집들에 방문할 수가 있거든. 너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많은 집에 방문했던 거 알지? 난 맘만 먹으면 누구든 죽일 수 있어. 왜냐면 난 죽음의 천사랑 엄청 가까운 관계거든. 잘 들어. 다음 주 화요일 12시 15분 내가 뉴올리언즈를 지나갈 건데 나의 무한한 이 자비로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내가 재즈 음악을 엄청 좋아해. 그래서 그날은 다들 재즈 음악을 틀어놔야 될 거야. 만약 재즈 음악을 틀어놓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내 도끼를 만나게 될 거라고. 도끼맨으로부터. 편지를 보낸 인물은 자신을 악마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3월 19일 밤에 이 도시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 거라고 했죠. 하지만 자신이 재즈 음악을 좋아하니까 재즈 음악을 틀어놓은 집만은 남겨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는 도끼맨으로부터라고 자신의 서명까지 남겨두죠. 하지만 사건은 사실 상당히 심각했어요. 편지만 본 우리들은 비웃을 수 있겠지만 뉴올리언스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죠. 지금의 우리야 현대사회에 있으니까 웃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안을 덜어내기 위해서 그날에 재즈 음악을 틀었다고 해요. 그게 유래가 돼서 도끼 사나이의 파티라고 하면서 최신 유행의 그 재즈 음악을 틀고 연주하면서 으스스한 농담을 서로 즐기기도 했고요. 그럼 용의자는 없었나요? 당시에 몇몇 용의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에 이 사건의 진범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살인 행각이 멈추지 않았어요. 3월이 지나고 4월, 5월, 6월, 7월까지 아무 일 없다가 8월 10일부터 10월 27일까지 또다시 도끼 사나이가 나타나서 3건의 사건이 더 발생합니다. 총 사망 6명, 부상 6명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살인 행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됐어요. 왜일까요? 몰라요. 그냥 그는 사라졌어요. 범죄를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은요, 유력한 용의자로 마피아 암살자 조셉 멈프리를 범인으로 지목하게 됩니다. 그가 도끼 사나이가 가장 마지막에 죽인 남성의 아내에게 총을 맞게 되는데요. 사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전에 있는 모든 사건, 도끼에 관련된 사건들을 살인 행각을 저지른지에 대한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추측이 될 뿐이죠. 또한 피해자의 대다수가 이탈리아 이민자 또는 이탈리안 아메리칸이었다는 걸 추정을 통해서 어떤 그 인종에 관련된
동기부여를 받아가지고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있어서 그가 범인으로 지목이 되지만 결국 그는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은 1차 세계대전 때 벌어졌어요. 정말 미국의 역사상에 의문의 사건으로 남게 됐고요. 현재까지도 도끼 사나이 살인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해결 상태입니다.